에듀윌 유료 회원만의 남다른 서비스. 합격하고 돈도 받는 혜택. 오직 에듀윌 유료 회원에게만. 에듀윌. 무료 합격! 자, 계속 진도 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5번째 경제 산업 파트의 소재네요. 국제선 항공권 가격이 인상될 거다라는 거죠. 자, 이유는요. 유류 할증료가 대폭으로 뛰었기 때문입니다. 5월 달에 국제선 유류 할증료가 역대 최대치래요. 유류 할증료라는 게 도입된 이후로 가장 많이 올 거라고 합니다. 전쟁으로 인한 유가 상승 기조가 지속되고 있고, 이로 인해서 대한항공, 아시아나항공, 우리 국내 항공사의 유류 할증료는 4월에 14단계에서 5월에 17단계가 적용됐다. 이걸 보니까 유류 할증료라는 것은 1단계부터 여러 단계가 있겠죠. 17단계까지, 그죠? 그래서 지금 여기까지 와 있다라는 거죠. 2016년도에 이게 도입이 됐습니다. 유류 할증료가 도입된 이후로 지금 최고치에 와 있는데요. 그러면 27단계가 적용되었을 때 가격이 어느 정도 오를 거냐? 대한항공 같은 경우는요. 우리 보통 왕복을 타긴 하지만 편도 기준으로 아무리 짧게 가도 38,000원, 33,800원. 주로 국내선이겠죠. 33,800원. 그리고 해외 같은 경우는 256,100원까지. 왕복이면 50만 원이죠. 그래서 자, 한 7만 원에서 왕복 기준으로 7만 원에서 51만 원까지 오른다. 그 사이에 있는 국가 간다. 그러면은 뭐 한 25만 원 정도, 한 30만 원 정도 오른다고 해야 되나? 한 30만 원 정도 오른다. 엄청나네요. 엄청나네요. 자, 아시아나항공 같은 경우는 35,400원에서 최대 19만 원까지 오른다. 조금보다 좀 덜 오르는 거죠. 어쨌든 중간 기준으로 한 20만 원에서 25만 원 정도는 비행기 가격이 오른다라고 봐야겠네요. 자, 유류 할증료 2016년부터 도입이 됐다고 했는데 유가 상승에 따른 손실을 좀 보전하기 위해서 운임에 추가적으로 부과하는 요금입니다. 이 유류 할증료는요. 매월 1개월 단위로 한 달 전에 다음 달부터 이렇게 오를 거예요라고 사전 고지하고요. 언제가 반영이 되는 거냐? 탑승이라고 상관없어요. 발권일 기준입니다. 발권일 기준으로 유류 할증료가 적용이 된다. 그래서 뭐 이번 달 발권하면 훨씬 좀 낫겠죠. 그죠? 다음 네이버입니다. 네이버 전면 재택 주 3일 이상 출근 이런 근무 형태를 자율적으로 이제 선택할 수 있게 되었더라. 7월부터 시행하는 새로운 근무제 7월이네요. 뭐냐? 이름은 커넥티드 워크입니다. 커넥티드 워크 좀 더 연결성을 강화해 나가자라는 거죠. 주요한 내용이 근무 형태를 선택할 수 있다. 그래서 이미 근무 형태는 크게 시간과 장소 이 두 가지가 있어요. 네이버는 이 시간적인 측면에 대해서는 2014년부터 했습니다. 2014년에 근무 시간 자율제. 그래서 근무 시간이 꼭 9 to 5가 아니어도 된다. 그죠? 이렇게 했다가 코로나 터지면서 이제 근무 장소도 좀 유연하게 됐어요. 2021년 작년에 7월부터 사무실 재택근무를 좀 조합해서 며칠 사무실, 며칠 재택 이렇게 자유롭게 조금 장소까지 하는 혼합형 근무제를 시행을 해봤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되겠구나. 사람들이 좋아하네. 그래서 커넥티드 워크라고 하는 새로운 이제 제도를 도입하게 됐습니다. 반기별로 1년에 2번 근무 형태를 선택할 수가 있어요. 이번 분기, 다음 분기 이렇게 타입 O하고 타입 R 중에 선택할 수 있습니다. 타입 O는 뭐냐? 3일 이상 사무실 출근하겠다. 그래서
3일 이상 사무실 출근을 기반으로 하는 근무고요. 타입 R은 뭐냐? 사무실이 아니라 나는 원격 근무를 기반으로 하겠다. 재택 등 원격 근무 기반. 다만 타입 R을 내가 선택하더라도 사무실 가고 싶어요. 그러면 사무실 갈 수 있고요. 네이버에 사무실 가서 공용 좌석이 있겠죠. 공용 좌석에서 근무할 수가 있습니다. 자, 많은 기업들이 이제 이런 식의 어떤 선택형 근무 시스템을 도입을 할 걸로 보입니다. 자, 다음 HDC 현대산업개발 광주 화정동 화정아이파크 붕괴 사고가 있었죠. 올 1월 달에 8개 동 전면 다 철거하겠대요. 한 개 동이 문제가 생겼지만 다 철거하겠다. 재시공하겠다. 전례가 없는 일이었죠. 신뢰 회복이 우선이다. 당연한 말이죠. 평소에 잘해야죠. 그죠? HDC 현대산업개발 아파트 붕괴 전면 재시공을 결정했습니다. 1월 달에 화정동 아이파크 201동 외벽 붕괴 사고에 대한 시공사의 후속 조치네요. 늦었죠. 철거, 재시공 건축비, 입주 지연 보상비 등 한 3,700억 정도가 들 거네요. 상당히 금액이 많이 드네요. 그죠? 자, 4개월 만의 날인 이번 결정에 대해서 정몽규 회장은 고객들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한 가장 빠른 길이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국토부 사고조사위원회 조사 결과도 나왔죠. 이번 사건은 인재다. 시공감리 총체적인 관리 부실이다. 그러니까 그만큼 책임을 져야 되는 사건이 발생한 거죠. 이렇게 해서 우리 경제산업 파트는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요. 사회환경 파트로 가보겠습니다. 사회환경입니다. 자, 74년 만에 뭐가 열렸습니다. 뭐가 열렸을까요? 청와대 정문이 열렸습니다. 청와대 개방, 74년 만에 청와대 개방이 있었고요. 두 번째, 반려동물 굶겨 죽이면은 이제 동물 학대로 처벌한다. 점점 이 동물 학대와 관련된 규정들이 강화되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동물이 사람들에게 피해를 미치는 규정도 같이 강화가 되고 있어요. 그만큼 이제 동물과 함께 사는 시대가 온 거죠. 그 다음 코로나 감염병 등급이 이제 2등급으로 하향되었습니다. 2등급. 이 내용 다뤄보도록 할게요. 자, 첫 번째입니다. 청와대에 74년 만에 열렸다. 시민문화공간으로 앞으로 탈바꿈해 나갈 것으로 보입니다. 자, 5월 12일 취임식과 함께 청와대가 개방됐고요. 이때 이제 매화꽃을 든 국민대표 74명, 사전 신청자 26,000명이 입장을 했습니다. 여기 춘추문 보이죠? 이렇게 문을 통해서 이렇게 입장을 하셨어요. 자, 재밌는 것은 이 국민대표와 매화의 의미인데요. 자, 우선 국민대표, 인간문화재, 서울시 문화해설사, 인근학교 관계자, 외국인 등으로 구성되어 있고요. 자, 이들 74, 그리고 매화가 무슨 뜻이냐? 우리나라가 1948년 8월 15일 날 정부가 수립됐죠. 그 이후에 이제 청와대는 최고 권력자들이 머문 공간이었고 그들이 지금까지 74년 동안을 머물렀기 때문에 국민대표 74명을 선정했다. 그런 수치적인 의미가 있더라. 또 매화는 뭔데? 매화는 윤석열 대통령이 자기가 봄이 가기 전에 청와대를 돌려주겠다라고 해서 봄을 대표하는 대표적인 절개를 뜻하는 꽃이 매화잖아요. 그래서 그 매화를 사람들이 이제 들고 입장을 했다는 겁니다. 자, 저도 놀러 가봐야겠네요. 이 청와대뿐만 아니라 그 뒤에 있는 이제 북악산도 이제 많이 개방이 되었습니다. 청와대 뒷산 안보 문제로 인해서 막혀 있었는데, 그래서 이 근처가 이제 사람들이 많이 휴식하고 여가를 즐길 수 있는 공간이 될 것 같네요. 자, 두 번째입니다. 2023년부터 반려동물 굶겨 죽이면은
동물 학대로 처벌받습니다. 동물보호법 전부 개정 법률이 공포되었습니다. 동물보호법. 이제 동물을 확실하게 이제 보호해야 된다는 이런 동물보호법이 있어요. 자, 어떤 법들의 내용이 있는지 보겠습니다. 지금 토픽을 한 개를 잡았지만 세부적으로 보면 여러 내용들이 있어요. 먼저 첫 번째, 2023년 내년부터 반려동물에게 먹이 주지 않아서 죽게 하면 3년 이하 징역,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그 다음, 자, 그 후년부터는 맹견 사육 시, 우리 맹견이라고 얘기하면은요, 정해진 맹견들이 있어요. 도사견, 아메리칸 피플 테리어, 아메리칸 스테퍼드셔 테리어, 스테퍼드셔 불 테리어, 로트와일더. 그래서 총 5종 뿐만 아니라 그 5종과 관련된 잡종까지 이거를 일반적으로 맹견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 맹견 사육 시 이제 허가를 받아야 돼요. 시도시사로부터 허가가 필요하다. 허가제. 그러니까 이제 맹견 함부로 사육 못하게 되는 거죠. 그 다음, 자, 민간 동물보호시설, 유기견들 뭐 이런 거 있죠. 자, 동물보호시설은 신고제가 도입됩니다. 그래서 동물보호시설을 만들려고 하면 신고는 해야 된다. 허가가 좀 더 까다로운 거고요. 신고는 그보다 조금 덜 까다로운 겁니다. 자, 유기동물을 임시 보호하기 위해서는 이제 일정 규모 이상의 시설을 갖췄고, 그리고 지자체에 그렇게 갖췄다는 것을 신고해야 된다. 이렇게 해서 동물보호법 전부 개정 법률이 공포가 되었습니다. 다음 내용 보겠습니다. 다음 내용 가기 전에, 자, 이렇게 동물과 생활이 밀접해지면서 동물 관련된 신조어들도 많이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그것 좀 정리해 봤습니다. 우선, 자, 펫, 우리가 키우는 고양이, 강아지가 패밀리다. 그래서 펫팸족, 글자 다시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펫팸족, 애완동물을 가족처럼 생각하는 사람들. 그 다음, 애완동물 키우면 다 펫팸족인 것 같아요. 자, 뷰니멀족, 애니멀을 뷰 본다. 동물을 직접 키우는 거는 좀 부담스러워. 환경도 여의치 않아. 그래서 뷰, 보기만 하는 거죠. 유튜브나 TV를 통해서 온라인상에서 이제 동물 보는 거, 동물 너무 재밌다, 귀엽다 하면서 동물 보는 그런 걸 즐기는 사람들을 뷰니멀족이라고 합니다. 저는 뷰니멀족인 것 같네요. 그 다음, 팬미족. 자, 펫을 팬미처럼 생각한다. 그래서 펫팸을 넘어서 가족처럼 대하는 펫팸족을 넘어서 펫을 자기처럼 아끼고 사랑하는 사람들. 자, 그 다음, 펫에 대해서 에티켓을 교육시키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패티켓이라고 해요. 패티켓 좀 가르쳐줘. 그래서 반려견이 사람 물지 않도록. 아까 이제 그 맹견들 관련된 규제가 많이 시행이 되고 있거든요. 맹견들은 이제 다 다닐 때, 길거리 다닐 때 입에 이제 마스크도 쓰고 다녀야 해요. 사람들 워낙 많이 물기 때문에. 그래서 그렇게 이제 기본 에티켓을 좀 가지게 하는 그런 교육이 이제 패티켓입니다. 다음, 자, 패셔리. 패셔리도 엄청 많죠. 요즘에 이제 기본 사람들이 먹는 그 외식 제품 가격, 먹는 거 가격보다 그 펫들이 먹는 가격이 더 비싼 것 같아요. 그래서 뭐 고양이용 뭐 음식, 강아지용 음식 이런 것들이 상당히 고급화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반려동물에게 좀 럭셔리한 제품과 서비스를 아끼지 않는 트렌드. 뭐 그런 것뿐만 아니라 호텔도 있고 그렇죠. 상당히 다양하죠. 자, 이런 게 이제 펫 관련된 신조어. 이렇게 정리를 해봤습니다. 패셔리까지. 자, 다음 내용 볼게요. 자, 코로나
감염병 등급이 하향 조정됐죠. 2등급으로 하향 조정됐습니다. 4월 15일부터 조정이 됐는데요. 본격적으로 이제 5월 23일부터 4주 후인 5월 23일부터는 코로나 걸렸다. 그러면은 격리 의무 없죠? 없죠. 신고 의무 없습니다. 그래서 격리 의무 없어지면서 당연히 정부 지원도 종료가 되는 거죠. 종료. 자, 그 다음 실내 취식 허용 면회 가능. 자, 영화관 같은데 이제 실내 취식 가능해지죠. 영화관. 그리고 대중교통 등 다중이용시설 내 음식물 섭취가 이제 가능해졌습니다. 근데 보통 아직까지도 약간 실내에서 뭔가 먹는다 그러면 약간 좀 부담을 느끼긴 하죠. 현실적으로. 그리고 백화점, 대형마트, 시식 코너 다 가능해졌습니다. 유통시설 내에 시식, 시음 가능해졌어요. 그리고 요양병원, 할아버지, 할머니들 계시는 요양병원의 면회 또 대부분 어려웠었는데 이것도 한시적으로 조건부 허용이 된 상태입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코로나가 거의 이제 좀 마무리 단계로 가는 그런 분위기인 것 같아요. 물론 이제 뭐 아직까지 코로나로 고통받고 있는 나라들도 있는데 우리나라 좀 순조롭게 마무리가 잘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 방금 이제 뭐 우리가 2급 감염병이라고 해가지고 뭔가 살펴봤는데 이 감염병 등급을 한번 분류를 해봤어요. 찾아보니까 이렇습니다. 자, 1급부터 4급까지 있는데 1급 법정 감염병 중에 1급 치명률이 높거나 집단 발생 우려가 커서 발생 즉시 신고, 음압 격리가 필요한 감염법. 이게 뭐예요? 코로나. 지금까지 코로나였죠. 근데 그게 이제 낮아진 거죠. 자, 2급은 뭡니까? 1급은 치명률이 높거나 이제 집단 발병 우려가 높은 거였는데 2급은 전파 가능성을 고려해서 발생 또는 유행 시 24시간 이내에 신고 격리가 필요한 감염병. 이게 2급. 그 다음 3급. 요건 또 발생 유행 시 24시간 이내에 신고하고 계속 감시가 필요한 것. 4급은 1에서 3급 이외에 어떤 뭐 감시가 필요한 것. 이런 식으로 감염병 등급이 있는데 지금 1급에서 2급으로 내려왔다. 이 정도 알고 있으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번 시간의 마지막 이제 주제로는요, 요거 하나 더 살펴보고 끝내겠습니다. 자, 국제 외교 부문인데요. 총 4개의 소재가 있죠. 자, 먼저, 스웨덴, 핀란드, 북유럽의 대표적인 두 나라가 어디에 동시에 가입 신청을 했습니다. 어디에 신청을 했을까요? 이 나라들 옆에 뭐가 있죠? 러시아가 있죠. 그래서 안보 위협을 지금 우크라이나는 직접적으로 받고 있지만 그 외의 나라들도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토에 지금 동시가입을 신청했습니다. 그 다음 홍콩 행정장관, 그러니까 홍콩을 이제 다스리는 행정장관의 친중파의 존 리가 당선됐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우리나라 유명하신 메리츠 증권인가요? 거기에 이제 대표이사 존 리 아니시고요. 자, 중국 쪽에 친중파 존 리라는 분이 당선됐다. 그 다음 세 번째는요. 필리핀이네요. 필리핀 마르코스 주니어 대통령에 당선됐습니다. 또 본론 들어가서 살펴볼 거고요. 그 다음 우리나라의 대표 코인이라고 할 수 있는 뭐와 뭐가 폭락 사태를 맞았습니다. 그래서 가상자산, 코인이 가상자산이죠. 쇼크가 왔는데요. 뭡니까? 루나 코인과 루나와 테라 코인이 폭락 사태를 맞았습니다. 그렇죠? 테라, 뭐 지구라고 본다면 루나, 달. 그래서 두 개가 어떻게 연동이 되어 있다. 지구와 달과 관계 두 개가
연동이 되어 있는 요 코인이 폭락 사태를 맞았습니다. 큰 사건이었죠. 코인에 큰 쇼크가 있었습니다. 자, 이 국제외교 이렇게 4개의 소재를요. 조금 쉬었다가 다음 시간에 본격적으로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은 요 맛보기까지만 할게요.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